네, 15주차 마지막 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차 때 학기 초반에 코로나 확진 걸리는 바람에 휴강을 해서 부득이하게 15주차 보강 주간에 보강을 하게 됐어요. 네, 15주차 마지막은 여러분 교과서 209페이지 9단락 의료분쟁 조정 중재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의 부분하고 로마자 2번에 의료분쟁 조정 중재의 법제와 역사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 조정과 네 번째 의료분쟁 조정법 법이 되게 길어서 저도 어, 의료사고 피해 이거 있죠, 되게 긴 거. 약칭으로 의료분쟁 조정법이라고 부르는데 의료분쟁 조정법에 의해서 의료분쟁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 소송으로 가는 거 말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민형사 같이 가게 될 때 민형사 한다 하면은 선수금만 800만 원 드는 거죠. 형사 500에 민사 300. 기본 하겠습니다 하면 800 깨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리고 민사가 예를 들어서 몇 억대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은 소송 비용이 20%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소송에서 1억을 받아도 2천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래서 8천만 원만 손에 쥐는 거죠. 뭐 뇌성마비 판결 말씀드렸는데 청구를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해서 3억 2천에서 3억 5천 받았다고 하면 3억 받았다고 치면은 소송 비용으로 벌써 6천만 원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에 쥐는 건 2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억 4천이면은 뇌성마비 아이는 특수교육도 해야 되고 특수음식을 먹어야 돼서 한 길어봤자 3년 안에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3년이면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이게 단가가 세지 않으면 소송으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받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변호사 비용으로 다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병원이 괘씸하다 하면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몇백만 원 못 받더라도 끝까지 형사고소하고 민사고소해서 의료진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악감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한국 소비자본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신청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케이스에 있다고 하면 난 어느 쪽을 선택하겠다. 소송 이해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수업 들으시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강의 자료 준비하고 하다가 어느 쪽이 더 낫지? 어, 쉽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수업을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채팅이 계속 오네요. 출석이요. 지금은 못하죠.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어, 오늘 내로 처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의료 관련된 법 영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의료 민사도 있고 의료 형사도 있고 의료 보험법 영역. 보험법 영역이 파이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로스쿨 진학하셔서 변호사 자격증 받으시면 의료 보험법 영역 쪽으로 해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파이가 커서 네, 하나만 수입해도 네, 그래요. 로또 맞은 그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뭐 100억 원대 소송이다 하면 뭐 끝나죠, 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볼 게 의료분쟁 조정 중재법에 관한 거여서 한국소비자원하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의료 관련 법 영역에서 의료 민사나 형사 이외에도 보험법 영역이라든지 중재 영역도 있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의료 분쟁 조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209페이지 내용이에요. 조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쟁의 조정이란 중립적인 위치의 제3자, 즉 조정인이 의료 분쟁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맺고 그 합의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하는 거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한국 소비자원의 의료 관련된 거를 구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분쟁 조정법에 의해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료분쟁 중재는 의료분쟁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그 법적 분쟁에 관한 판단을 제3자에게 맡기고 그 제3자의 판단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중재인 방법이죠.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 이제 조정과 중재의 법제와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의료법 규정에 이 중재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규정은 분쟁 당사자가 시도지사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 소속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이것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의료법상의 분쟁 조정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어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마저도 2012년 4월 8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죠. 의료분쟁 조정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풀네임이 이거예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마저도 의료법 규정에 있던 사항이 삭제가 됐어요. 뭐 어차피 사용 안 하던 거여서 2012년에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생겼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생겨서 아예 의료법에 있는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에 기초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법이 1999년 개정되면서 의료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소비자보호원 뭐 신청해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어떤 케이스 있어요? 네? 어, 아, 상품 인터넷에 있는 상품 이제 주문해서 왔는데 상품이 잘못된 정보로 배송이 돼서 어, 그 판매자한테 어, 잘못 왔으니 뭐 손해배상 해주든지 교환해 달라고 했겠네요. 근데 판매자가 거부를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환불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보호원 저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인분이 백화점에서 뭐 시계 고가의 시계를 샀는데 뭐 이게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워낙에 고가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잘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이제 을이잖아요. 판매자가 뭐 기업이거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나서주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그 불균등한 그 균형을 좀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보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 물품이나 뭐 소비자로서 산 것뿐만 아니라
1999년도에 이 소비자 기본법이 이제 확장되면서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변호사 영역, 금융 영역 뭐 이런 쪽까지도 국가에서 의료 소송 피해자인 환자 쪽이 이길 수 없으니까 소비자본에서 좀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좀 도와주기로 하자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99년부터 의료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료 구제팀, 의료팀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소비자보험 관련해서 의료 사고 당한 것 같다 하면은 전화번호가 있죠. 뒷페이지에 나와 있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번 없이 몇 번이었죠? 1337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의료사고 당한 거 맞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보험 부서의 담당관을 이제 조사관을 할당받게 돼요. 그래서 꽤 많이 역사가 있죠. 99년부터 했으니까 저희 선배님이 또 의료팀 팀장이세요. 그래서 이쪽을 빠삭하게 잘 아시죠. 그래서 벌써 한 20년이 넘은 거죠. 99년도에 처음 법 개정되면서 서비스 실시했으니까 2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게 됐죠. 한국 소비자보원이었죠. 법 개정되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이 2007년도에 한번 명칭이 바뀌면서 의료 분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99년 7월 1일 의료팀을 신설해서 그때부터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구제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쭉 하다가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의료 말고도 다른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같은 거를 뭐 품목별로 부서가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가 신설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독자적인 기관이 좀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어서 법안으로도 상정됐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국회의원 10인 이상인 국회의원이 모여서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법으로 제정되는 거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여긴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법안을 만들어서 그 부 차원에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으로 법안을 올렸는데 법안이 가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의료분쟁 조정법이죠. 이게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 관련돼서는 독자적인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독자적으로 맡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인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평가부서가 하나 있었다고 했죠. 근데 병원을 평가하는 부서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관을 하나 만든 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에요. 이 심사평가원 독자적으로 만들 때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래 있던 부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이동한 것 같이 소비자보험원에 있던 의료팀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직급을 높여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많이 흡수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과장급 계신 분들이 조금 높은 직급으로 더 연봉 좋은 조건으로 이제 스카우트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4월 8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의료분쟁 조정법이 이제 제정되었는데 의료분쟁 조정법이 제정되었더라도 환자는 동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절차 이외에 소비자 기본법에 기초한 피해 구제 및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의료 사고를 당했게 됐다 하면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상담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소비자 보호원, 한국 소비자원의 의료 구제를 받는 합의를 권고받거나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조정 신청을 하게 돼 있는 이 루트가 있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아예 조정을 신청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신청하겠어요? 소비자 보호는 99년부터 지금 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도 지금 12년에 개원했으니까 10년은 넘었어요. 둘 다 임의적 조정 권고 방식이어서 하다가 인사소송가 하면은 다 취소하게 돼 있어요. 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하다가 소송으로 하면은 이 조정 절차들은 다 각하되는 거고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인데, 약간 이게 차이가 있는 게, 그 전문가 영역에서 역사가 여긴 20년. 근데 소비자 보호는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개의 부서가 의료를 맡고 있는 거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은 아예 의료만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두 개 선택했었을 때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이 조정이나 이런 게 시작됐다 하면은 서면으로 당사자들한테 보고가 가게 돼 있어요. 하면은 조정 절차가 진행되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은 한다고 하면은 당사자한테 이제 서면 통보가 가는데, 당사자가 환자 아니면 병원이겠죠. 병원이 받아보고 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14일 이내에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해야 되거든요. 14일 이내에 한다고 하면은 합의 조정 절차가 이제 시작되지만, 말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각하되는 거예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거는. 근데 소비자원은 상대방이 하자 말자 한 게 필요 없이 그냥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병원이 대다수 안 한다고 그냥 응답 안 하거든요. 이게 좀 문제기는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의 의료팀 구제받고, 거기도 전문가분들이에요. 다 최하 간호사 출신 분들, 뭐 10여 년 이상씩 근무하신 간호사분들, 상담원들이 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정관이 붙어요, 한 명. 그래서 그 조정관이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명 조정관 갖고는 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정관 여러 명이 같이 토론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자라고 일단 합의 권고를 내죠. 에이, 그냥 소송으로 가. 두 개 다 문제점은 뭐냐면,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조정안이 나와서 양 당사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합의 조정 끝나면 이제 해피엔딩이지만, 이 조정에 불복하면 뭐 소비자 보호원 조정이든지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조정 결정이라든지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강제성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한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민사 판결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합의를 안 한다, 우리 이거에 조정안에 우리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바엔 그냥 처음부터 민사소송 갈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일단 돈을 안 들일 수 있죠. 조정이나 합의에서 끝나면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든지 소비자원 의료팀들이 다 의료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잘못을 일단 체크를 해주고 자료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이용해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 보호원을 선택할지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을 선택할지 두 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소비자 보호원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거는 바로 각하 사유예요. 그래서 두 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 수업을 좀 더 들어봐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법제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법 27조 제3항 제2호에 이렇게 조정 절차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기구 권리예요. 그래서 둘 중에 소송 비용 절감하게끔 먼저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나 조정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도죠. 그래서 이 제도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 같아요. 두 개 선택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 다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다라고 해서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른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통한 조정은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인데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라는 것은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 볼지를 당사자가 선택해 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간다 하면 둘 다 같이 병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372네요. 1337은 또 어디야? 한국 소비자본의 피해 구제를 하는 이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 상담을 일단 해야 돼요. 소비자 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소비자본이나 뭐 이런 데서 도와주고는 있죠.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2로 전화해서 상담을 해서 사실관계를 듣고 하면 이 사항은 의료사고가 맞네. 그러면은 소비자보험 의료팀으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 아니고서는 인터넷 www.ccn.go.kr 일로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글을 올리시는 거죠. 그럼 그거 보고서는 이거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분류가 되면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합의 권고를 해요. 그래서 환자의 주장과 의사 해명 등을 토대로 사실 조사를 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권고를 해요. 그래서 한 명 조정관 가지고는 한 사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난상 토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가 좋겠다 해서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합의 권고안을 보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되고 이제 사건은 종결되죠. 채팅이 또 와 있네요. 네네네. 지각 처리나 뭐 이런 거는 네, 수업 끝나고 메일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처리해 드릴게요. 합의 권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합의로 끝난 경우 통계를 보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연보 사례집이 연간 이제 발행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딱 보시면은 구제 신청건이 812건 중에 298건이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럼 소송으로 안 가도 거의 300건이 끝났기 때문에 36.7%꽤 높은 수준이 합의를 이뤄낸 것 같네요. 2017년도 봐도 741건 중에서 227건, 30.7%, 30.7%니까 10건 중에 3건은 합의 권고로도 끝나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좋은 게 의료소송 여러분도 저하고 의료 판례를 좀 보셨잖아요. 짧게는 1, 2년이고 긴 거는 10년까지 간 게 있어요. 와, 판결만
받으려고 10년을 그러면은 그동안의 피해자의 그 심적 고통과 이런 게 그 기간을 보고 느껴지거든요. 10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앓이하고 고생하셨냐. 의료 소송 판결은 짧은 게 1-2년이에요. 여러분들 판결문 하나하나 이거 보내드린 게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이고 일반 소송보다 이게 정말 눈물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의를 통해서 소송 그렇게 길게 가지도 않고 합의 권고안은 피해구제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권고안이 나와야 되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관계, 사실관계 규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60일 정도 한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야 90일, 3개월 내에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 1-2년, 뭐 길어야 10년인데 3개월이면은 괜찮지 않나요? 합의 권고안으로 가면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합의가 된다면 아주 너무 좋은 케이스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합의가 되면은 아까 그 합의에서 끝나겠지만 합의가 서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합의 권고안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주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사업자인 병원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의 안 하려고들 해요. 소비자 측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이것들 한번 물매겨 봐야겠다 이런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가볼 테면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면은 배상액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는 이 합의 권고안으로 나온 배상액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렇고 병원 측, 이 사용자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거의 합의 권고안을 응하지 않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합의 권고안을 이제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해요.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 원장이나 그 의료사고 당사자들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조정이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사건 이제 조정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사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정 절차에 앞서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봄으로써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메모하는 습관들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 여기 의료팀 팀장님이 이제 조언해 주시는 걸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런 팁들을 또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요. 그리고 필요시 조정위원회는 설치된 실치라고 되어 있는 오탈자인 것 같아요. 네. 조정위원회에 설치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소비자원의 원장에게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나 분쟁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조정관이 한 명 배당을 받는다고 했죠. 이 조정관이 증거 관련 서류도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한 커뮤니케이션을 그 조정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관이 이제 사실 조사하는 거는 이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전에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이 이제 존재한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쟁 조정 규칙 제 15조에 있어요. 그래서 조정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데 1호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
이후 당사자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요구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 검사 전문가 또는 전문위원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기도 해요. 이 의료 분쟁 사건의 큰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현장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뭐 도로교통 사고나 뭐 이런 거는 사건 현장 가서 어떤 방식으로도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의료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현하려고 하면. 그래서 의료 분쟁의 특징이 현장을 재현할 수 없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원상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의료 소송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원상 회복, 사람 죽인 거 뭐 원상 회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의료는 거의 중상해들인데 원상복귀가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과실 책임 입증이 어려워요. 결과만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료 분쟁의 특징이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조정관이 하는 일이고, 네 번째로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 송부 요청을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다섯 번째 조정관이 현장 조사, 사진 촬영 등 기타 적정한 방법을 활용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의료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종관들 중에는 뭐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의료법상 의료인들이 조종관으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근무하시면서 조종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전문가들이에요. 네, 의료 관련해서는. 그래서 분쟁 사건 이제 조정 절차를 보면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데, 분쟁 조정 회의를 할 것이냐 조정부로 끝날 것이냐 하는 거는 이 금액에 따라 틀려요.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쟁 조정 회의,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냥 조정부에서 끝나요. 그래서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죠. 이 위원들이 법상으로는 한 150명 존재해요. 한 5명 빼고는 다 비상근 위원들인데, 일단 인력 풀이 많아야 위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50명 풀에서 하는데, 5명에서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되는 회의에서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쟁 조정 회의를 열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썰은 뭘까요? 회의로서 로스터네요. 미안해요.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조정부에서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분쟁 조정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이 회의는 이제 위원 9명이면 9명이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그 합의 권고안으로 조정안을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 조서를 작성해요. 작성해서 원본을 이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을 해요.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리고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죠. 그래서 소송 제기가 불가하고 소송이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합의하게 되면은, 조정에 승낙을 하면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제67조의 분쟁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제4항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막을 방법은 없어요.
네,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좋은 게 이미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원 여기 의료팀에서 자료들을 다 입수한 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돈은 들지만 그래도 자료는 다 갖고 있어서 소송 한번 해볼 만은 한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포기한다? 소송 한번 가봐요. 민사 300이에요. 손수금. 줘야지 맡을게요 하는데 의료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한테 해야 돼요. 의료를 모르는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만 받아가고 저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뭐 승소해야지만 뭐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컨택하지 않으면 아마 거의 80% 이상은 질 거예요. 마음 같아선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운 좋으면 한두 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져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분들이 아니시면. 네. 아예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 출신 뭐 변호사분들도 많고 뭐 간호사 출신들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아예 의료 전담 이런 자격증 뭐 그 변호사 대한변협협회 서울 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뭐 의료 전담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조회해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더 낫죠. 의료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의 효력은 이런 효력을 갖는데 ADR도 마찬가지죠. 민사소송 소송 가기 전에 뭐 화해와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소송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력 없기 때문에 이걸 따라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 제일 큰 취약점이기는 해요. 한국 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강제력을 가지진 못한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인데요. 그 설립을 보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6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죠. 2012년에 설립했다고 됐어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하는 업무를 보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가 업무예요.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1호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상담. 제가 밑줄에 붉은 글씨 PPT에 밑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밑줄을 했어요. 이 크게 조정, 중재, 상담, 감정 이게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1호가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상담 그리고 2호 의료사고를 감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손해배상금을 감정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그리고 5호가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신청은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보건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은 바로 신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신청 서류는 법정 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랑 그리고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 내용을 적은 서류 그리고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시행 규칙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첨부 파일로 서류들 작성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 서류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이 되는데 의료분쟁 중재원에서 각하하는 사유가 있어요. 각하하는 사유를 보면 아까 한국소비자원도 조정 신청했다가 민사 법원에 소속 제기하면은 바로 취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각하 사유는 첫 번째로 법원에 소제기하면 이 조정 중재 제도들은 다 올스톱돼요. 두 개가 병행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뭐 소비자보험도 하고 여기도 해놨다, 이게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각하돼서 스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소비자보험법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절차가 개시되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소비자원하고 틀린 점이 14일 이내에 그 상대방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각하가 돼요. 그에 비해서 이제 소비자원 건은 뭐 병원이 응하든 응하지 않던 조정이 절차가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소비자원하고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지만은 조정 절차가 그냥 강제로 개시되는 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든지 1개월 이상 의식불명한 상태, 그리고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돼서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그 사유에 해당되면은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돼요. 이거는 뭐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가 돼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사항들은 병원에서 응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제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게 명백한 경우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만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개원한 건데, 의료사고 아닌 거 가지고 논하면 이게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면은 이게 또 각하 사유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사유가 아니면은 조정은 진행되고,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은 각하돼서 조정은 중단돼요. 그래서 조정의 효력은 아까 그 한국소비자원 조정 효력과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4항이에요. 즉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게 민사소송법 제220조 부분이죠. 근데 아까 소비자원 조정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조정 제도가 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수업을 들어보시니까 만약에 의료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소비자원을 선택하실지,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선택할지, 1시간 수업 들어보니까 결정할 수 있어요?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가면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전문가들이 좀 많다 하더라도 한국 소비자본 22년 넘었잖아요. 거기도 자료 풀이나 이런 건 충분하고, 거기 조정관이나 거기 팀장님들 다 의료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소비자원이 선배님 더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은 소비자본을 일단은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료보증조정중재원에서 하겠다라는 거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 가서, 일단은 비용이 안 들잖아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민사든 형사든 기본이 1, 2년, 아주 진짜 기본이 1, 2년이거든요. 1년 이내에 뭐 판결 선고 받은 적이 있나? 극히 드물거든요. 인과관계도 봐야 되고 사실관계 이런 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다 1년 이상씩 하고, 진짜 6개월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1심 판결 나오는데도 1-2년이 걸리거든요.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지랄이에요. 아주 그거 아닌 이상은 2심까지 가면은 네, 끝난 거라고 보죠. 네. 그래 저도 인제 뭐 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법원까지는 우리는 안 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볼 거예요. 대법원 할아버지들. 자그마한 사건은 뭐 그렇죠.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저도 한국 소비자원 일단 의료 조정 피해 규제 신청을 해서 합의 권고안 받고 합의 권고안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조정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조정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조정 신청해서 거기서 자료하고 뭐 거의 판결문이죠. 판결문 받아보면 이거대로 할래 하면은 뭐 좋고 민사 소송으로 결과 나왔는데 소송 가도 크게 그 액수를 벗어나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여러분 보셨지만 평생 뇌성마비로 지냈는데도 뭐 3억 5천만 원 안 넘잖아요. 기대여 명이 60세라고 잡아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뭐 2-3년에 3억 다 소진해서 그럴 정도면 진짜 아예 인제 신생아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인데 기대하면 60년인데 3년에 1년에 1억씩 썼다고 해도 60억 필요한 건데 근데 60년 더 살 수도 있죠. 인간 100세 시대인데 80세까지 살아봐요. 그럼 연간 1억씩 필요한다고 하면 80억 필요한데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뇌성마비 판결 인정해 주는 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사이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 선고 비율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셨어서 저희 용돈이나 뭘 주시는 게 PX 기준으로 주세요. 아니 우리가 뭐 사 먹는 게 군대 PX에서 사 먹는 것도 아닌데 PX에서 사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주시면 우린 턱없이 부족한 거죠. 법원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정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근데 PX 같이 이 정도 너무 박하게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돼서 우리나라도 좀 손해배상 한정액을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뭐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액은 뭐 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주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발전한 것만큼 손해배상액도 많이 그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네, 한 학기 수업이 이렇게 맞춰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의료법 강의 책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것들은 다 나간 거예요. 의료 광고 이 부분 뭐 중요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의료 광고 거의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뭐 할 얘기가 없어서 그거보다는 의료분쟁 조정중재법을 마지막 보강 시간에 하는 게 알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의료사고 피해자라고 하면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어떤 국가기관에서 마련한 제도를 하는 게 좋을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으로 수업을 배정을 했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대면 강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다음 학기는 의료법은 개설이 안 됐고 다음에는 이제 2학기는 생명윤리학법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법학 과목하고 법학 전공 과목과 피하라는 그런 스케줄을 짜라고 해서 목요일 7, 8, 9교시로 짰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능하시면 뭐 생명윤리도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해 과목은 뭐 반드시 들어야 된다면서요. 뭐 5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다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다 들었구나. 이미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때
그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왔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혹시 출석 지각 처리로 가능할까요? 메일을 주세요. 지금 또 그 사이버 캠퍼스 로그인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메일 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까지는 처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승현 학생, 네.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강연 학생도 고생했어요. 네.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아성 학생도 고마워요. 네. 네, 수업 마칠게요.